고구려의 후손으로 알려진 중국 소수민족 묘족 마을에서 중국 5000년 문자 역사를 뒤흔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이 문맹률을 낮춰서 소수민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산간 마을의 아이들이 불과 3주 만에 수백 개의 한자를 자유롭게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됐어요. 중국 당국은 이 혁명적 방법의 확산을 막으려 합니다. 전통적 교육 방식을 훼손하는 실험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 언어학자의 혁신적 방법론이 소외된 지역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중국 정부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침묵 속에 묻히려는 진실을 함께 밝혀갑시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목조 가오, 다락방에 쪼그려 앉아 손전등을 입에 물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 바닥에서 발견한 가죽 표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한자와도 달랐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먼지가 날렸고 저는 재채기를 참으며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 동쪽에서 온 조상들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깨알 같은 필체로 가득 찬 노트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족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당나라 시대, 동북에서 강제로 이주된 고구려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렸지만 구전으로 그 기억을 전해왔다.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소수민족 문화와 언어 보존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지역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동이족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구려에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묘족의 오래된 전설 중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잠들기 전 듣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노트를 계속 넘기자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수집한 고대 동이족 문양, 동북아시아 언어에 대한 비교 연구,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한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노트였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그 구조는 과학적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 문자, 책에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이다. 할아버지는 왜 한글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족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와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할아버지의 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 손녀 웨이가 언어학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언젠가 그가 이 노트를 발견한다면 나는 그에게 부탁하고 싶다. 우리의 잃어버린 문자를 찾는 여정을 계속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묘족 아이들이 더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제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윈난성 소수민족 마을의 문맹률 문제.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문맹률 통계. 저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국제문해력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문맹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한 문해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을 교차 검증해 보았습니다. 유네스코, OECD, 각종 교육 관련 연구기관. 모든 자료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문해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한자를 사용했던 나라였고 20세기 중반에는 전쟁과 빈곤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기도 훨씬 최근의 일이었죠.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옆에는 할아버지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한글에 대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
혹시 문자 자체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호기심에 저는 한국의 교육 정책과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자 대신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글자를 바꾼다는 건 교육의 판을 다시 짜는 거야. 문득 제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윈난성에서 제가 맡고 있는 교육 프로젝트에서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소수민족. 아이들이 복잡한 한자를 배우는데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향 마을의 작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는 모범학교라는 간판과 달리 제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몇몇 아이의 눈빛에서 익숙한 혼란을 발견했습니다.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기본적인 문장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학교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방문한 마을마다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와 달리 내륙 시골 지역, 특히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실질적 문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조차 기초적인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장 선생, 또 오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이 지역 학생들의 실제 문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 통계상 우리 학교 출석률은 98%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제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표준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매년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머릿속에서 한자는 그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 체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교장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국의 문맹률이 0.2%라는 걸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인 수업은 아니고 방과 후 프로그램 정도라면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글 기초 학습법. 화면에는 수많은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여정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글 연구? 장미, 너 정신이 나갔니? 대학 동기인 리우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제 연구와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문맹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도 적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리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문맹률 감소? 우리 지역 문맹률은 이미 충분히 낮아. 공식 통계를 보면 그건 공식 통계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르다는 걸 너도 알잖아.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리, 너 위험한 말 하지 마. 공식 정책과 통계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 좋지 않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우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는 체제 내에서 성공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죠. 나는 단지 아이들이 더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야. 리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리, 왜 이렇게 한글에 집착하는 거야?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교육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문자,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 선생의 제안은 흥미롭지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중국인이고 우리 문자는 한자입니다. 한국 문자를 가르치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글을 가르치자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장리가 왜 갑자기 한국 문자에 빠진 거지? 들었어? 그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대. 아니야. 그의 가족은 원래 동북에서 왔다고. 어쩌면 조선족일지도. 그 날부터 저는 반쪽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것이 점차 따돌림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멈추고 누군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장리,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게. 그 한글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법이야. 한글? 정말로? 우리 중국인이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해? 한자는 우리 문화의 정수야.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리고 그 전통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문맹으로 남아있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 통계를 믿어? 특히 소수민족 지역의 문맹률이 정말 그렇게 낮다고 생각해? 리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리, 너 조심해. 그런 말은 위험할 수 있어. 진실이 위험하다면 그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의 문제야. 리우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반쪽 한국인 선생님. 당신 맘대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동료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곧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반쪽 한국인. 밥은 맛있어? 아니, 그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야. 곧 김치도 먹을 거야.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무시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이 모든 노력이 헛된 일일까?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글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종종 조롱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 묘족은 항상 경계에 서 있었다. 한족도 아니고 이민족도 아닌. 그러나 그 경계에 선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이 있다. 비를 맞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롱이 두렵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한글이든 한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맞다면 그들이 언젠가 인정할 것이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반쪽 한국인이라는 별명이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연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초 한글 교재를 찾아 다운로드했습니다. 책상 위에 프린트물을 펼쳐놓고 첫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특이한 모양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이 글자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발음할 때 입속 기관의 모습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재적인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은 땅, 이는 사람, 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적 원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과 아를 합치니 가가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마치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구나. 며칠 동안 저는 한글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자처럼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암기하는 방식과 달리 한글은 기본 글자 몇십 개만 익히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원리를 가르쳐 준다니 이보다 더 교육적인 문자가 있을까요? 제 연구실 책상에는 한글 관련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이렇게 빨리 새로운 문자를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닫는 경험이야. 그러던 어느 날 린메이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린메이는 현지 학교의 젊은 교사로 제 교육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와요, 린메이. 그녀는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한글 자료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언어가 아니라 문자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정말 특별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메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걸 넘어서 배우게 해주는 문자예요. 문자의 구조 자체가 발음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요. 린메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건가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서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자든 배우는데 도움이 될 기초 훈련이죠. 린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반쪽 한국인이라고 불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계에 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제 반 아이들 중에는 한자를 정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묘족 아이들은.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당신도 도와주실 거예요? 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임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중국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자는 여전히 배워야 하지만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는 한글의 원리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글의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물론적 규칙까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리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문자 체계의 핵심이구나. 저는 이 원리를 응용해서 간단한 교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소리 단위로 분해하고 그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실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린메이의 학급에서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봐야지. 그날 저녁, 제 책상에 앉아 실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린메이가 제 연구실 테이블에 펼쳐진 교구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모양의 놀이라고 부를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니까요. 제가 만든 교구는 간단했습니다. 기본 발음 카드와 그에 해당하는 입 모양 그림, 그리고 그 소리들을 조합할 수 있는 블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원리를 빌려왔지만 실제 한글 문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린메이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첫 단계니까요.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가 연결된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한자를 배우는 것도 더 쉬워질 거예요. 린메이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자를 봐왔어요. 그들에게 갑자기 다른 접근법을 소개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제가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수천 개의 복잡한 글자를 암기하려다 포기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대상 학생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너무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이미 한자를 잘 배우고 있을 테니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너무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은 이 실험이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특히 소리와 리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리앙, 메이링, 웨이웨이, 그리고 다오밍이요. 다오밍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소리에 민감한 아이죠. 우리는 10명의 학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린메이의 교실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리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소수민족 지역의 문자 교육 향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자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위해 한자를 많이, 빨리 외워야 해요. 물론 한자 학습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더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거죠. 마치 복잡한 악기를 배우기 전에 음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다른 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교육적 원리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자를 배울 것이고 그 과정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린메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효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천히 학부모들의 의심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8명의 학부모가 동의했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린메이와 저는 교실에 남아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네요. 린메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변화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8주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2주는 소리와 모양의 기초 관계, 다음 3주는 소리 조합과 단어 형성, 마지막 3주는 실제 한자와의 연결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통할까요? 린메이가 마지막 교재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시도하고 교만 없이 배우며 편견 없이 공유하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교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소리 카드, 입 모양 그림, 조합 블록. 이 단순한 도구들이 정말 아이들의 문자 학습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비로 젖은 학교 마당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직접 만든 교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의 날이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자 웅성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메이가 이미 그들을 모아놓았나 봅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리 선생님입니다. 8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린메이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바로 소리와 모양의 놀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대부분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가방에서 첫 번째 교구를 꺼냈습니다.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무엇처럼 보이나요?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뒷자리에 앉은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거 입 모양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제가 기뻐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직접 발음하며 입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이 호기심에 자신들의 입 모양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리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보여줄게요. 고와 비슷한 모양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실제 한글은 아니고 제가 변형한 기호였습니다. 이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 소리를 낼 때 우리의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비슷해요. 몇몇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 안을 만지며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카드와 저 카드를 합쳐볼까요? 기본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쳐진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소리가 만나면 새로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소리가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걸까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소리를 내볼까요? 개는 어떻게 울까요? 멍멍,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그래요, 멍멍이에요. 이 소리는 어떤 글자들로 만들어질까요? 칠판에 멍멍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고 그 아래 소리 단위로 분해한 제 기호들을 그렸습니다. 보세요. 이 소리들은 이렇게 조합되어 있어요. 각 소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되는지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수업이 예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린메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까요? 이 카드들을 나눠줄 거예요. 각자 자기 카드의 소리를 내고 제가 지시하면 앞으로 나와서 소리들을 합쳐볼 거예요. 기본 자음과 모음 카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크게 외치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 카드와 아 카드를 가진 친구들, 앞으로 나와볼까요? 두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손을 잡고 소리를 함께 내보세요. 고아, 카, 아이들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점차 교실의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낸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오밍이라는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다오밍, 무슨 질문이니?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글자들로 제 이름도 만들 수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천천히 말해볼래? 다오밍, 그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해당하는 기호들을 그리고 조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다오밍,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 글자들이 내 이름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 다오밍은 칠판의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다오밍.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아이들은 처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 올게요. 아이들이 교실을 나갈 때 다오밍이 뒤처져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이거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린메이와 저는 교실에 남아 첫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린메이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네, 접근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더 놀이 중심으로요. 하지만 다오밍이 자기 이름에 관심을 보인 건 좋은 신호예요. 다른 아이들도 점점 관심을 보였고요. 맞아요. 작은 성공이지만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수업은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희망의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다오밍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호기심. 바로 그것이 모든 학습의 시작점이 아닐까? 내일은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해야겠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경험이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수업 이후 저는 접근법을 크게 바꿨습니다. 더 많은 게임과 노래,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배운 걸 복습해 볼까요? 저는 칠판에 기본 소리 기호들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 지난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소리 사냥꾼이었습니다. 각 아이에게 특정 소리를 할당하고 그 소리가 들어간 단어를 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게임이었습니다. 고양이, 제가 말했습니다. 야, 해당 소리를 맡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 게임을 매우 즐겼습니다. 소리에 대한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는 준비해온 새로운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자기 이름의 소리를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들로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 테이블 위에 다양한 소리 카드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소리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메이링이라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메이링, 무슨 질문이니?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름에는 어떤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은 메이링이니까 소리를 나눠보면 메이링이 되겠지? 이 세 가지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 메이링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건 저는 해당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링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야. 메이링은 조심스럽게 카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 정확해. 이제 이 카드들을 종이에 그려볼래? 저는 그녀에게 빈 종이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메이링은 천천히 하지만 집중해서 카드의 모양을 종이에 옮겨 그렸습니다. 그리고 새 기호를 연결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게 뭔지 읽어볼 수 있겠니? 메이링은 자신이 그린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각 모양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하나씩 발음했습니다. 링.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메이링.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녀의 외침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메이링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메이링. 저 글자들이 내 이름이야. 메이링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제가 직접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갑자기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해볼래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어떤 소리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한 명씩 차례대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아이의 이름을 소리 단위로 분해하고 해당하는 카드를 찾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리앙, 웨이웨이, 다오밍. 모든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소리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메이링과 마찬가지로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린메이가 문간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메이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을 쓸 수 있다고요. 메이링의 눈에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글자는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글자를 못 배울 줄 알았어요. 메이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메이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었다. 자기 존재의 인식이었다. 소리 기호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문자가 되어 주었다.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글자로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린메이가 학교 시작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메이링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메이링이 어제 밤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 모두에게 자기 이름을 써 보여주었대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린메이가 계속했습니다. 메이링이 오늘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또 수업이 있냐고 물었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규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문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8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자매와 친구들까지 모두 15명의 아이들이 소리와 모양의 놀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린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두 환영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자의 마법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에 들어서자 메이링이 앞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만든 이름표가 들려 있었고 다른 종이 몇 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집에서 더 연습했어요. 그녀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동생이라는 단어도 소리 기호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작은 교실에서 그 불꽃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출석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결석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길래 학교에 일찍 오니? 어느 날 한 학부모가 교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소리놀이요. 그의 아들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맞으시죠? 제 조카가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요즘 글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 누구? 리우 리양이요. 항상 공부를 싫어했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소리와 글자 놀이를 한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양은 처음에 가장 무관심했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리양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딸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학교에 다닐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변화를 보고 놀랐고 다른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린메이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연령대별로 2개의 그룹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린메이의 동료 교사인 왕 선생님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장 선생님, 무슨 마법을 부린 거예요? 왕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리우 같은 아이요. 저 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질문도 하고 참여해요. 이게 다 당신 프로그램 덕분이죠. 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글자를 처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죠.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장리 프로그램이 뭐길래 애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지? 저는 소리와 글자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호들, 소리와 글자의 직관적인 연결. 이거 그냥 놀이가 아니라 글자를 이해하게 하는 거네요. 수학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고참 교사 장 선생님이 찡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 원리를 쓰는 거죠? 우리 한자가 있는데. 이건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자와 소리의 구조를 이해하게 돕는 도구예요. 목표는 아이들이 한자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장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장 선생,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선생님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관리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내일 수업에서는 한글이나 한국 같은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리 기반 학습법 정도로 표현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조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교육적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민감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일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유지하되 표현을 조금 바꾸고 한자 교육과의 연결성을 더 강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린메이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사람들이 온다니 긴장되네요. 린메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요.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좋은 증거니까요. 맞아요. 그냥 내일 메이린과 다오밍이 너무 흥분해서 한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잠시 웃었지만 그 속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단순히 교육적 실험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정체성, 그리고 교육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종종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 보인다고 했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도 결국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이 작은 실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을 정리하고 교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실제 한자와 소리 구조의 연결성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8시 30분, 첫 번째 아이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메이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맞아, 메이링.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보여줄 기회야.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9시 정각, 교장 선생님과 함께 3명의 남자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분명 교육청 관리였습니다. 장 선생, 이쪽은 주 교육청의 천 국장님, 왕 과장님, 그리고 리 연구원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운명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리와 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복습해 볼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실 뒤에서 3명의 교육청 관리들이 저를 지켜보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든 소리 카드로 간단한 게임을 해볼까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반응했습니다. 메이링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선생님. 첫 번째 활동은 소리 찾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소리 카드를 섞어 놓고 아이들에게 특정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소리 카드를 찾게 했습니다. 나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어떤 소리 카드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찾아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진짜였고 이것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우리는 소리 카드와 실제 한자를 연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자의 발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물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의,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발음을 우리 소리 카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오밍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소리 카드를 골라 조합했습니다. 이렇게요? 정확해요. 잘했어요, 다오밍. 수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활동을 해볼게요. 실제 한자의 발음을 분석하고 소리 카드로 표현한 다음 그 한자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아이들을 세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다른 한자를 할당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토론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뒤에서 천국장이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관심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팀 활동이 끝나고 각 팀이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이링의 팀이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 우리 팀은 배울 학자를 분석했어요. 발음은 슈에이고 이렇게 소리 카드로 표현했어요. 그녀는 자신들이 만든 소리 카드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팀들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자신감과 이해도는 확실히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글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소리 단위로 분해하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놀이가 한자를 배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리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자가 그냥 이상한 그림 같았어요. 외워야 하는 그림이요. 근데 이제는 소리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리를 생각하면 글자가 기억나요. 다오밍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한자가 덜 무서워졌어요. 이제 새로운 한자를 봐도 발음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메이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글자들도요. 글자가 말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천천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몇몇은 교육청 관리들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관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곧 이어진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육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한자를 가르쳐왔고 그것은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왕 과장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자 교육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한자 대신 소리에만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방법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한자를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의 병음 핑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소리 기호를 만든 것인가요?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병음은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와 형태의 직관적 연결이 부족했습니다. 병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 기호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소리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 선생님,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교육 정책과 전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표준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더 자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나섰습니다.
천 국장님, 이것은 아직 실험 단계의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여전히 표준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천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귀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도 좋지만 확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교장 선생님과 저는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 선생, 솔직히 말하면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셈이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처나 영감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마세요. 소리 기반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셨죠?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한된 허가가 과연 충분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린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땠어요?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승인도 아니었죠. 그래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확장은 안 된대요. 그리고 한글 이야기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네요. 린메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많은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교육청 평가를 받았다. 완전한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았다. 교장 선생님의 조언대로 이제 우리의 방법을 소리 기반 학습법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한글의 원리는 숨겨야 하지만 그 효과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내일도 우리의 작은 혁명은 조용히 계속될 것입니다. 교육청 평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소리 기반 학습법으로 바꾸고 한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며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그들의 문해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교육청 평가단 중 가장 젊었던 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곳에서요. 저는 그의 긴장된 표정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뒤편 차 있는 곳에서 만납시다. 10분 후에요. 리 연구원은 서둘러 떠났고 저는 교실을 정리한 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자신의 차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차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리 연구원은 깊은 숨을 내쉰 후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지만 양심상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내부 회의록입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록은 제가 개발한 교육 방법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장리의 소리 기반 학습법은 단기간에 문해력 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해당 방법론이 확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그리고 아래에 나열된 내용을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 농촌 및 소수민족 지역의 문해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기존 교육 통계와의 불일치 발생. 둘, 대중의 문해력 향상은 정보 접근성 증가로 이어져 사회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셋, 전통적 한자 교육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 가능성. 넷, 한국 문자 체계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론이 국가 문화 정체성에 혼란 야기 가능.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 해당 방법론의 확산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되 직접적인 금지는 피할 것.
장리의 연구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방안 모색.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실제로 문맹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는요. 하지만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제입니다. 교육받은 국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면.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 연구원이 계속했습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묘족 혼혈입니다. 제 할머니. 그녀도 평생 글을 읽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직접 막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서서히 방해하겠죠. 자금삭감, 행정적 장애물, 천천히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할 겁니다. 리 연구원은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의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경계에 서 있었다. 그 경계에서 진실을 보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싸우다 결국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린메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놀라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면 항상 방해가 따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린메이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하되 더 조용히 진행해요. 문서화를 줄이고 공식 보고서에는 성과를 약간 축소해서 보고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쫓겨나면 아이들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린메이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교실을 나서는데 대학 동기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장리, 듣자 하니 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며?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리우. 근데 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높은 분들이 너에 대해 물어보더라. 특히 내 가족 배경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반쪽 한국인이라는 별명이 이제는 그냥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리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제 정체성과 연구가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할아버지의 노트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너의 길이 막힌다면 우리 조상의 땅을 기억하거라. 동쪽에는 항상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리 연구원과의 만남 이후 제 주변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교재 인쇄가 지연되거나 강의실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정도였습니다. 불편했지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 선생, 안타깝게도 예산 문제로 선생님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소라뇨? 어떤 의미인가요? 주 2회로 줄이고 학생 수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침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에서 이것이 그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우리 프로그램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하면 아이들 절반은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메이링, 다오밍, 그 외 많은 아이들이 다시 문자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린메이가 저희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 선생님,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린메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집에서 몇몇 아이들을 모아서.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들의 미래는요? 린메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협조적이었던 왕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정근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왕 선생님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20년간 이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근이라니. 우리 둘 다 이 정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 몇몇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프로그램에서 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요. 정규 수업에 집중했으면 해서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프로그램은 원래의 4분의 1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남은 아이들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이링이 수업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왜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메이링.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란다. 엄마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상한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도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메이링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장리 선생의 소리 기반 학습법은 표준 교육과정과의 조화를 위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재평가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됩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아이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문해력 테스트 결과도 있고. 교장 선생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선생, 나도 당신의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민족 아이들이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 영향으로 인한 변화는요. 외부 영향이라뇨?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방법은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숙소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얼굴이 창백한 린메이가 서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뭐라고요? 왜요? 비어가 교육 활동에 대한 제보가 있었대요. 제가 집에서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은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린메이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린메이. 당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린메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 방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요? 네, 연구 목적으로요. 할아버지의 뿌리를 더 알아보고 한글 교육 방법론을 직접 배우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린메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실 계획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돌아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것이 작별의 대화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잠시 떠난다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언젠가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요. 린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군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여기 남아서 계속 싸우면 결국 모두가 다칠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뒷면에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한국 전통 옷을 입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내 친구 이미경, 서울, 196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적힌 종이에는 서울의 한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미경의 딸, 이수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필요하신가요? 6개월 정도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저를 깊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두에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몇몇 아이들이 교실에 있을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노트와 제가 개발한 교육 자료들,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마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겠지요. 할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제가 떠나지만 메이린과 다오밍,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씨앗은 언젠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향기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도로 표지판 광고. 제가 그토록 연구했던 문자가 이곳에서는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주소를 따라 종로구의 한 오래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수진 님 계신가요? 서투른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수진입니다. 누구신지.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장재환입니다. 이미경 할머니의 친구였다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장 선생님의 손녀군요.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셨어요. 중국에 계신 소중한 친구와 그의 가족에 대해. 그녀는 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제 할아버지와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장 선생님은 대학 시절 친구였어요. 한국전쟁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으셨죠. 1980년대까지요. 이수진 씨는 차를 내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한 것부터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교육 방법, 아이들의 변화, 그리고 마주했던 장애물들까지. 이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항상 교육에 힘을 믿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으셨대요.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게요. 할아버지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그럴 거예요. 한글은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니까요. 왕이 만든 문자지만 궁궐이 아닌 시장과 들판에서 꽃 피운 문자죠. 그날 밤, 저는 이수진 씨의 초대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 씨는 저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한 교수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와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장 선생, 당신의 접근법이 매우 흥미롭군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른 언어 교육에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여기서도 시도된 적이 있지만 중국 소수민족에게 적용한 사례는 처음 들어봅니다.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연구원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서 배운 한글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린메이였습니다. 장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특히 메이링은 매일 선생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비밀리에 몇몇 아이들과 계속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암묵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메이링이 지역 장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 아이가 쓴 글이 너무 아름다웠고 심사위원들은 그 나이에 그런 표현력을 가진 것에 놀랐다고 해요. 메이링은 상금으로 받은 책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떠났지만 시작된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메이링과 다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과의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 앱을 만들어서요. 김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곧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경험과 한글 원리를 접목시켜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첫 버전의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리와 글자의 달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었고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들을 지원했습니다. 린메이에게 앱의 링크를 보냈고 그녀는 비밀리에 몇몇 아이들과 함께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앱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게임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방식이 그들의 흥미를 끌어요. 메이링은 이미 레벨 5까지 올라갔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수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연구실에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국제교육 콘퍼런스에서 선생님의 지난 여정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것은 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콘퍼런스가 열린 파리에서 저는 여러 나라의 교육자들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알아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리 연구원이었습니다. 발표 후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연구가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 리 연구원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논의 중이에요. 당신의 방법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특히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는 젊은 관리들 사이에서요. 당신의 앱이 중국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윈난성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제 노력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직위를 얻었고, 문화 간 문해력 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여러 나라의 소외된 공동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 중국에서 온 편지가 있어요. 그것은 메이링으로부터 온 손편지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자신이 대학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글자의 세계는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씨앗이 이제 숲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자의 힘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문자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리 교수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맹률 0%에 가까운 한국과 달리 왜 경제 대국,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맹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 통계와 실제 현실 사이의 이 괴리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정치적 의도를 암시합니다. 지식과 문해력은 힘이며 일부 권력층은 이 힘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른 언어권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의 연구는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과 지식은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그 근본 가치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